오늘은 2021년 하반기 노동 및 노사 관계를 몇 가지 중요한 키워드로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다 잘 아시는 키워드, 낱말들로 정리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내용이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이런 다양한 단어들로 하반기 노사 관계, 노동 문제를 이렇게 예측하고 전망해 볼 수 있겠구나 하는 것도 흥미로운 경험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2020년, 2021년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 사회의 키워드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코로나19겠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는 의료나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노동, 노사 관계, 경제, 노동 경제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연결점을 그려봤는데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플랫폼 노동, 우리 주변에 플랫폼 노동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이게 이렇게 활발하게 이용되고 심지어 우리들 중에 일부는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가시적으로 일어나리라고는, 이렇게 빨리 다가오리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국가는 입법, 행정, 사법, 저는 정부라고 적어놨는데요. 각 기능별로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대화가 촉발되기도 했죠.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합의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세부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해결해야 될 쟁점들을 둘러싸고 사회적 대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대화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정부를 통한 노사정 대화를 이야기하지만 소셜 다이얼로그라고 하면 이게 단체 교섭하고도 컬렉티브 바르게닝하고도 똑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해요. 노동, 노사 관계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죠. 왜냐하면 임금, 근로조건 같은 것들을 다루려면 사용자, 경영계와 노동자, 노동조합 간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죠. 특히 작년, 올해에 걸쳐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사이에서 어느 노동조합이 1등 노동조합이냐를 둘러싸고 많은 대립과 경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많은 부분들이 양 노총 간의 조직 경쟁으로 인해서 새로운 이슈가 나타나기도 하고 기존에 존재했던 이슈가 더 격화되기도 하고 새로운 이슈, 그렇게 됐었죠. 그래서 이 코로나19를 중심으로 노동조합의 조직 경쟁, 사회적 대화, 플랫폼 노동, 국가의 정책을 중심으로 하반기 노동 문제와 노사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와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을 보자면 재택근무 확산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재택근무에 많이 지치셨죠? 그리고 온라인 수업 이런 것들에 많이 지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재택근무가 확산되게 된 것도 기존부터 재택근무를 활발하게 이용하자, 텔레워크를 하자, 스마트워크를 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전격적으로 재택근무를 다들 하게 될지는 생각도 못했었죠. 그런데 재택근무를 하는 것과 연관지어서 많은 기업들이 인력 운용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인력들을 꼭 사무실에 모아놓을 필요가 없구나. 이 사람들은 없어도 일이 돌아가네.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인력 구조조정, 내부 노동시장 합리화 같은 조치들을 취하면서 구조조정이 상시화된 사회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출이 격감한 기업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기업들이 도산 위험, 매출 축소의 위험 이런 것에 직면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구조조정, 인력 감축을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확산된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한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한꺼번에 일하고 한꺼번에 퇴근하고 할 필요가 없겠구나. 한 사람이 평생 한 직장에서 일을 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고용 유연성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여러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되고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또 새롭게 취직하게 되고 그러면서 해고라든가 근로시간 관리 같은 HR 같은 관리 같은 것들을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되겠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이 해고제도 유연화 또는 해고제도를 좀 쉽게 해야 한다는 주장과 맞물려 있는 게 바로 구조조정 상시화죠.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생각할 수 있는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부담으로부터, 절차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기업들이 명예퇴직, 그쵸? 이런 것들, 희망퇴직, 이런 것들을 실시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퇴직제도를 실시할 수 없는 기업들은 채용을 줄여서 정년퇴직이나 자yon 감소되는 인력들을 다시 충원하지 않는다는 등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취하면서 구조조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고용 유연화를 하고 구조조정을 하려면 직장을 잃는 분들에 대한 생계보장이 따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보험 적용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어떻게 재취업 지원을 해줄 것이고, 어떻게 직업능력 개발을 해줄 것이고, 어떻게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해줄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한 그 변화가 재택근무 확산, 구조조정 상시와 고용유연화 증대, 기업 도산위험 증가 이런 것들이 맞물려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직장을 잃은 실직자, 구직자들 상대로 고용 사회보험 확대 적용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고 출근하지 못하고 재택근무를 하게 되니까 단체 교섭도 함께 지연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단체 교섭이 왜 따라서 지연이 될까요? 모이지 못하니까요. 노사가 만나지 못하고 노동조합도 모이지 못하니까, 그리고 그 매출이 격감하게 되고 산업 구조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면서 노동조합도 앞을 예측할 수 없고 기업도 앞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2020년도에는 2020년 한 해 전체가 안개가 끼어서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체 교섭을 어떻게 해야 할지, 올해의 임금 인상률은 어떻게 정해야 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노사가 합의해서 우리 교섭을 하반기로 미루자라고 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었고요. 올해도 2021년에는 경기가 좀 나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많이 있고 우리나라 경제수지, 무역수지가 나아질 거라는 말들이 많이 있지만 여전히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사가 단체 교섭을 함에 있어서도 신중한 모습을 갖게 되죠. 그리고 단체 교섭이 꼭 그것만으로 시기가 결정되지는 않거든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흐름들, 정치 상황들, 선거 국면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중앙단위 단체 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중앙 단위에서의 노사 간의 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이 또 밑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총파업을 조직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있으면 또다시 단체 교섭이 지연되게 되죠. 올해의 단체 교섭 타결률은 아직 공식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작년보다는 높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이전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키워드들이 또다시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재택근무를 하게 되니까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하게 직원들한테 요청해서 직원들이 집에서 일을 하게 되긴 하는데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가 아직 확립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로시간 통제는 어떻게 할지, 휴게시간 보장은 어떻게 할지. 집에서 일을 하면 집에 있는 전기를 써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집에 있는 인터넷망을 쓰고요. 집에 있는 노트북을 쓰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회사 노트북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출력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이 일하는 데 드는 비용들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근속기간은 어떻게 할 것이며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잖아요. 성과평가는 또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재택근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죠. 이 정부 가이드라인 정책은 어떨 때는 이게 도대체 뭔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폭넓게 법률을 대체하는 경향도 있어요. 가이드라인이 지금 시행되고 있거나 발표됐거나 하는 게 사내화도급, 기간제, 파견 가이드라인이고요. 용역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와 있지만 주로 파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가이드라인도 나와 있고요. 플랫폼 종사자 가이드라인은 아직 안 나왔어요. 이게 초안을 만들었다고 작년에 했는데 아직 플랫폼 종사자와 관련해서는 가이드라인을 내기보다는 정부 입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모양새예요. 그래서 여기 줄을 보시면 가이드라인이 사내화도급, 기간제 파견, 특고, 그리고 저 멀리 재택근로까지 연결이 되어 있죠. 특고는 플랫폼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옛날에는 제가 설명 지난번에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특고랑 플랫폼을 구별하는 게 대세였었는데 이제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분들도 모바일 플랫폼이나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서 일자리를 매개받는 경향이 늘어나다 보니까 특고가 플랫폼 노동 종사자화 돼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플랫폼 노동과 특고를 떼놓고 볼 수가 없게 됐죠. 그러면서 국회 입법으로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가 돼 있고 정부 법안인데 의원 입법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사근로자
그 법률도 통과가 됐는데 이것도 대리주부를 포함한 가사 플랫폼에도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이죠. 이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관련된 논의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배달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계속되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사고의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상해보험 이야기가 나오다가 산재보험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은 플랫폼 노동 종사자 전반을 상대로 사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고, 2022년부터는 고용보험 적용이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플랫폼 노동 종사자분들을 모두 노동법의 영역으로 포섭시키기는 어렵지만 시간을 두고 일단 사회보험 적용 문제부터 확대하자라고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플랫폼, 특고, 그들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그리고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내하도급 기간제 파견 용역이 증가하고 플랫폼 노동과 특고가 증가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전반의 고용 유연화 흐름과도 맞닿아 있죠. 평생 하나의 직장에서 하나의 일을 하고 절대 그 직장을 나오면 안 된다는, 근로자를 해고하면 안 된다는 이런 인식이 여러 가지 일을 갖고 임시적인 일을 가지려고 하고 쉴 때는 쉬려고 하고 이런 필요와 맞물려서 노동 유연화랑 같이 이렇게 연관된 효과를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좋은 일자리의 확대랑은 아직은 좀 거리가 있죠. 그래서 이런 유연한 일자리의 확대가 일자리의 질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 고용 유연화는 근로시간 유연화랑 떼놓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에 있는 그 노동시간 준수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렇게 꽉 짜여진 하루 8시간, 한 주 40시간, 52시간, 한 달에 226시간, 208시간, 209시간 이런 논의들이 너무 경직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고, 근로시간도 점점 유연화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근로지법이 개정되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유연화됐죠. 선택적 근로시간제, 간주 근로시간제 다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유연한 근로시간제의 활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유연한 근무시간제의 시간제를 확대 적용하는 데에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아주 막대했죠.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제도를 바꾸려면 입법이 수반돼야 돼요. 그리고 근로시간제를 조정하려면 노사정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관련해서도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대화가 이루어졌었죠. 그래서 근로시간 유연화를 중심으로 고용유연화, 코로나19, 사회적 대화, 입법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고, 사실은 정부도 연결돼야 돼요. 왜냐하면 근로시간 관련된 가이드라인과 지침을 정부가 발표하고 정부 근로감독관님들이 이것을 집행하고 사후적으로 통제하고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 유연화는 정부도 연결이 돼 있죠.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고용이 유연화되고 있는 와중에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은 경쟁적으로 고용보장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단체 협약에서도, 단체교섭 의제로도 고용보장 협약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사노위 차원의 사회적 대화에서도 정리해고, 명예퇴직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것을 사용자가 합의해야 노동계가 사용자의 요구를 들어주겠다라는 고용보장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목하셔야 될 키워드는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검게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나와 있는 것들이 아까도 있었던 글씨들인데, 저는 이 글씨들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현재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 이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 더 생긴 게 있죠. 뭐냐면 타임오프 한도 확대예요. 타임오프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시는 분들을 근로시간 면제자라고 하고요. 그분들이 근로시간 면제, 그러니까 노동조합 활동을 근무시간 중에 하시지만 유급 처리받는 거예요. 그 근로시간을 공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뜻에서 타임오프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해달라는 요구가 올해 하반기를 관통할 수 있는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2021년 7월 6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3조 2항에 보면 연합단체 활동을 위해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제가 사회적 대화랑 화살표를 연결시켜 놨는데, 이 사회적 대화, 가장 중요한 사회적 대화 틀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잖아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올해 7월 6일부터는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를 관장하게 됐어요. 과거에는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가 타임오프 한도를 정하는 그 심의위원회가 고용노동부 장관 산하에 있었는데, 이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로 옮겨가게 됐죠. 그러면서 타임오프 한도를 조절하기 위한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 논의 그 자체가 국가적인 사회적 대화 틀에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부칙 3조에 올해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만 논의하는 게 아니라 연합단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어떻게 더 확대해 줄 수 있는 것인가를 부가적으로 논의하도록 개정노조법 부칙 3조에 넣어놨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 7월 6일에 구성되는 근로시간 면제심의위원회에서는 타임오프 할증을 해달라. 그러니까 회사에 있는 어떤 근로시간 면제자 분이 한국노총 사무국이나 민주노총 사무총국에 가서 일을 하시게 되면 그분에게 부여할 타임오프 한도를 그 회사의 조합원 수를 고려한 타임오프 한도에 더해서 할증해서 인정해 달라라는 요구를 노동계가 하게 될 거고요. 경영계는 그에 맞서서 그럴 수 없다고 주장을 하겠죠. 그러다 보면 7월 6일부터 아마 여러 달에 걸쳐서 타임오프 한도 확대를 둘러싸고 중앙단위 노사 관계가 격동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1월에 예정되어 있는 민주노총의 총파업과도 연결될 수도 있고요. 사회적 대화가 중단될 수도 있고, 어떻게 힘들게 결론이 날 수도 있겠고, 정부는 그 사회적 대화에 관여하면서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에서 빨리 한도를 결정해라. 그래야 정부가 이 한도를 고시할 것 아니냐. 이렇게 요구를 하겠죠. 그리고 이 고용보장 요구, 사회보험 확대 적용 요구, 근로시간 유연화 요구, 고용 유연화 요구, 타임오프 한도 요구가 다 사회적 대화의 주요 쟁점으로 연결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사회적 대화들이 운영이 될 거예요. 특히 하반기에는 플랫폼 산업위원회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구성이 될 거예요. 이것은 업종별 위원회라고 하는데 플랫폼 산업과 관련된 기업단체와 종사자 단체들이 정부와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합의체가 될 거고, 여기에서 또 우리나라의 플랫폼 노동의 미래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논의가 오가게 되겠죠. 굉장히 복잡한 그림이 됐죠. 재택근무 확산은 여러 가지에 계속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재택근무 확산은 계속 짙은 글씨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단체교섭 지연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단체교섭이 지연되는 것은 단체교섭이 빨리 마무리되고 협약이 체결되면 어느 정도 그 해 노사관계가 안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단체교섭이 끝나지 못하고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계속 교섭이 진행 중이라든가 중단되어 있다든가 그러면 노사관계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노사관계의 불확실성 증가는 단체교섭 지연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조직 경쟁을 하면서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노동조합이 조직 경쟁을 하다 보면 사용자 측에 대해서 굉장히 선명한 주장을 하게 되고, 누가 더 선명한 주장을 하는가를 둘러싸고 경쟁이 벌어지겠죠. 이거 선명성 경쟁이라고 하잖아요. 이 선명성 경쟁이 불확실성 증가로 연결될 수 있고요. 노동조합 조직률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데, 민주노총이 1등이다 라고 주장했는데 올해는 또 한국노총이 곧 1등을 탈환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양 노총 간에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조직률 확대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게 기존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던 직업,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던 기업에 양 노총이 조직 활동을 하면서 이 노동조합에도 노동조합이 생겼어? 라는 뉴스를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럼 뉴스에서도 막 크게 나오고 모노조 경영하고 있었는데 막 이러면서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노동법상 근로자로 취급되지 않았던 분들, 그런 분들까지 노동법상 근로자 영역으로 끌어들이면서 그분들을 조직화하려는 움직임도 있어요.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 특고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조직화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거는 사내하도급, 기간제 파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었죠. 이제는 이게 플랫폼 노동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는데, 이런 조직 경쟁을 통한 조직률 확보 싸움, 이게 또 노사관계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죠. 산사업장 내에 한국노총 계열 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이 있으면 양 노총 경쟁이 불가피하고 사측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게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직률 변동 역시 불확실성 증가로 이어지고 있고, 노조 조직 경쟁이 이제는 공공부문으로 확대되고 있어요. 공무원, 공공기업, 공공부문, 대학도 국공립대학을 주로 이야기하죠. 이 국공립대학 노사관계를 중심으로 노동적 조직률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쪽에서 원래 조직률이 높은 부문이긴 한데 조금씩 더 확대되면서
우리 노사관계의 흐름을 선도하는 어떤 큰 축이 되고 있어요. 과거에는 대기업, 제조업, 노동조합 중심으로 노사관계의 흐름이 형성되어 왔다면 장차는 공무원 공공, 국공립대학 종사자들을 교원들도 있고요.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부문 노사관계가 우리나라 전체 노사관계를 좌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옆에 조직률 변동에 연결된 긴 화살표를 보면 이게 재택근무에서 연결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근로자들이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한자리에 모이지 못해요. 입사한 지 1년, 2년이 됐지만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이 조직률을 끌어올리고 노동조합에 가입시키려면 얼굴을 보는 게 굉장히 필수적인데 출근조차 하지 않는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신세대들은 모이는데 익숙하지 않아요. 바로 옆에 있어도 카톡으로 얘기 주고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 얼굴 보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고 전화 걸면 안 받는데 카톡으로 물어보면 대답하더라. 이런 흐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문화의 확대, 재택근무의 확산, 이것이 노동조합의 조직률 변동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조직 경쟁을 벌이면서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이건 아까 선명성 경쟁 이야기한 것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노동조합에 가입시킬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사측이나 정부를 상대로 이런 쟁점들을 내세우면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여러 가지 의도가 있을 수 있어요. 작년 올해 계속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바로 근로자성 확대랑 사용자성 확대였었죠. 이 근로자성 확대는 플랫폼 노동 종사자, 특허 종사자들을 근로자 개념 안에 포섭시킬 수 있도록 우리 근로기준법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자는 논의예요. 작년부터 그 배달 라이더들을 중심으로 정부에서 노동부에서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로 조직된 단체들의 노동조합 설립신고 필증을 많이 내줬어요. 그걸 보면 이미 노조법상 근로자성은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사용자성 확대, 이제는 이 논의가 근로자성만 확대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성 확대 논의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거리를 주는 모든 사람이 사용자다. 1단계, 2단계, 원청만 아니라 하청만 아니라 원청도 사용자고, 그리고 어떤 종사자가 사용자 1, 사용자 2, 사용자 3으로부터 각각 일을 받아 하고 있으면 이 3명이 다 사용자다. 공동 사용자 이론부터 시작해서 중복 사용자 이론, 이렇게 해서 사용자 개념이 점점 확대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고요. 얼마 전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각 지역 대리점 소속 배달 종사자, 택배 종사자들이 단체 교섭을 각 지역 택배사가 아닌 CJ 대한통운에 요구했는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CJ 대한통운도 역시 사용자다라는 판단을 내렸어요. 이것도 사용자성 확대 기조 안에 있는 어떤 흐름이라고 생각이 돼요. 노조 가입 범위 확대 얘기는요, MZ 노조에서 이제 젊은 층 사무직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별도의 독특한 노동조합들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권익을 반영시키겠다,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처럼 점점 기존 노동조합들 내에서도 사무직, 연구직, 관리직 노동조합으로 노동조합 가입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고요. 이거는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플랫폼 노동, 특허 노동 종사자들까지도 가입 범위 확대되면서 근로자성 확대랑 노조 가입 범위 확대는 서로 맞물려가는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올해 하반기에 쟁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새로운 쟁점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정년 연장이 있습니다. 정년이 60세까지 연장됐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정년을 이제 65세까지 늘리겠다고 하고요. 일부 선도국가들 중에는 정년을 70세로 연장해야 된다는 논의가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이 문화에 일본이 정년 70세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약간 특이한 것은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 같이 일본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정년을 연장한다는 의미가 일을 오래 하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회보장 수급 연령을 늦추겠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국가로부터 이렇게 받게 되는 노령연금이라든가 이런 각종 사회보장 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대를 정년과 맞물려서 늦추어서 후속 세대가 연로한 세대를 부양하는 의무를 좀 줄이고 사회보장기금의
그럼 고가를 막겠다. 뭐 이런 취지가 있는 거죠. 이게 사회가 고령화 사회가 돼갈수록 이 정년 연장 논의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년 연장과 사회보장 수급권, 수급 연령이 긴밀하게 맞물려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업이 더 오래도록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만 접근이 되고 있어서, 이게 사회보장 수급 연령 상한을 높이는 논의랑 맞물려 있는 곳에서는 노동조합이 먼저 정년 연장 이야기를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조합이 먼저 정년 연장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부당노동행위랑 업무방해죄를 둘러싸고는요, 이 부당노동행위 개념이 굳이 필요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로 규율하면 되잖아. 이런 논의가 있어요. 그리고 부당노동행위제도 뭐 괜찮은데, 부당노동행위제도가 왜 처벌조항을 가지고 있지? 처벌조항이 없는 미국이나 뭐 이런 다른 나라들처럼 처벌조항 없이 원상회복주의로서,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으로만 부당노동행위가 운영돼도 충분해. 이런 논의들이 맞물려서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 논의가 막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부당노동행위 그 자체에 대한 처벌은 2년 이하 2천만 원 이하 벌금이죠. 업무방해죄는요?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 5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업무방해죄를 규율하는 게 더 형량이 높긴 한데, 업무방해라는 이 형법 구성 요건이 굉장히 추상적이어서 업무방해로 가는 건 저는 별로 타당치 않은 것 같고요. 부당노동행위제도를 좀 더 정치하게 다듬어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경영참가 확대 주장이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노동이사제, 근로자이사제라는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노동조합 출신 이사를 임명해달라, 근로자들이 투표로 뽑은 사람을 이사로 임명해달라, 이 이사들이 경영이사회에 참여해서 경영상 의사결정에 참가하겠다. 이게 노동이사제잖아요. 법안이 한 4여 개가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고, 노동이사제의 장점이 적극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일부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는데, 노동조합에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경영참가법을 입법해서 노동조합이 경영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노조 경영참가 확대는 한국노총의 중요한 모토예요. 한국노총이 모 의원실에 의뢰해서 법안도 지금 하나가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입법적인 조치 없이는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국회에 이런 관련된 법률들이 다 계류가 돼 있고요. 이런 법률들에 관해서 경영자 단체라든가 노동조합이 계속 로비를 하고 있고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이게 노동조합에서는 노동조합 조직률 확대 사업과 맞물려서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이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고, 학계도 여기에 따라서 요동치고 있어요. 많은 교수님들이 기업이나 노동조합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연구 용역을 수주해서 각자 자신들의 신념에 맞추어서 이런 방향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정부는 정부대로 이 각각의 쟁점들에 대해서 각각 자기들의 입장이 있고 정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국회에 법률이 계류되어 있기도 하고 법안이 마련되어 있기도 하고 지금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경사노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단계에서 여러 가지 차원의 다양한 쟁점 논의가 여러 가지 주체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각각의 쟁점들이 너무 커요. 그리고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해서 한 번에 뭐가 정리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이렇게 논의가 되다 보면, 저는 예전에 이런 쟁점들을 보면서 아이고, 이런 먼 미래에나 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 이런 생각들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과거 참여정부 때 2003년도에 노사관계 로드맵이라는 자료를 참여정부에서 발간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우리 노사관계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라는 청사진과 세부 내용을 담은 자료였는데, 제가 2003년도에 그 자료를 검토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이었지? 작년 하반기였던 것 같아요. 2020년 하반기에 2003년도에 제가 검토했던 자료를 다시 한번 꺼내서 봤는데, 거기에 제가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지금 시도되고 있는, 제가 사회적 대화 밑에 쭉 적어놓은 이 쟁점들, 이게 아마 그래도 한 5, 6년 정도 지난 후에는 상당히 많이 정리되어 있거나 진전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어느 일방의 주장만을 많이 옳다, 다른 일방의 주장은 무조건 틀리다, 이런 태도는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양쪽의 주장들, 이쪽과 저쪽의 주장들이 잘 조화되고 타협하고 하면서 우리 사회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올해 하반기에 이 쟁점들이 어떻게 논의되는지를, 이게 논의가 되면서 그냥 논의만 되는 게 아니라 신문에 계속 나와요. 그리고 이게 법원에서 판결로도 나옵니다.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서 중앙노동위원회 법원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성과 관련해서도 단축에서 무임무, 부당노동행위, 단축에서 거부 부당노동행위, 단축에서 거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런 것들이 법원에 의해서 계속 판결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노조 가입 범위 확대와 관련된 법원 판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입법, 사법, 행정, 사회적 대화, 노동조합 차원, 경영계 차원에서 논의가 이 쟁점들을 둘러싸고 논의가 되고 있고요. 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가운데 줄에 쭉 줄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하반기에도 이 쟁점들을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대체공휴일 확대예요. 대체공휴일 확대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저도 직장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쉬면 좋아요. 하지만 대체공휴일을 이렇게 확대했을 때 기존의 근로시간제도와 휴일제도가 어떻게 운영될 수 있는가? 기존의 기업들의 재정, 경제적 상황은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고민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대제 사업장들이 대체공휴일이 막 확대되면 어떻게 될까요? 각 조가 다 휴일 근로할증수당을 받게 되고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리고 교대조 편성에 혼란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중소기업 사용자들은 이 비용을 조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하고 싶은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반면에 쉬고 싶은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해관계가 굉장히 극명하게 대립해 있는 상황인데 정치권은 세밀하고 복잡한 이해관계의 조합을 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내년에 선거 국면이 있고 또 각 정당별 지지율도 요동치고 있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들이 약간 인기를 끌어모을 수 있는 차원에서 대체공휴일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정부는 또 정부대로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대체공휴일 확대가 쉴 수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보면 조금 더 신중하게, 세밀하게, 아주 세련되게 다듬어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코로나19 쪽을 보시면 최저임금 인상 얘기가 있어요. 최저임금 심의위원회가 지금 심의를 하고 있죠. 그리고 합의될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적어요. 이게 하반기 노사관계를 요동치게 하는 한 가지 쟁점이 될 거예요. 타임오프 한도 확대 문제, 최저임금 인상 문제, 이게 하반기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커다란 뇌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입법과 정부 밑에 보시면 산업재해 대응 강화가 있어요. 이게 작년에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중심으로 해서 올해 또 유독 중대재해가 많이 벌어졌어요. 뉴스에서도. 그래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되고 있고, 굉장히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업무상재해로 돌아가시고 계시고 재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어떻게 더 강화할 것인가, 근로자들의 주의 의무를 어떻게 더 강화할 것인가, 발생한 재해를 어떻게 보상해주고 어떻게 원상회복 시켜줄 것인가, 여기에 과실과 잘못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아직 법률이 시행되진 않았지만 제정이 되어 있는 이 법률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요. 정부도 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어떻게 잘 운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여기저기서 계속 토론회가 열리고 있죠. 학자들의 논문도 쏟아져 나오고 있고, 산업재해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대응 강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올해 하반기를 관통하는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사회적 신분 인정 확대. 제가 이게 법원 판결이 지금 확정이 돼 있지 않았다 그랬죠. 하급심에서는 여러 가지 결론이 나왔는데, 사회적 신분 인정 확대는 기간제로 입사해서 기간의 정함이 없어졌던 분들,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입사 트랙이 다른 분들이 이 기간제 근로자가 대표적이시죠. 기간제로 들어와서 무기계약제로 전환된 분들, 이분들이 공채 정규직으로 채용된 분들과 승진 트랙이 다르고 임금 테이블이 다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인사관리나 복리후생 조건이 다른 분들이 있는데, 이게 동일 유사한 근무를 하고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달라지는 문제여서 이게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로 볼 수 있느냐, 이런 논란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생각나시나요?
남녀의 성,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으로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우리 근로기준법 제6조에 기재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사회적 신분 인정, 이런 것이 사회적 신분에 해당되느냐, 이게 확대된다는 뜻은 차별 금지 영역으로 더 많이 들어가느냐라는 문제라는 거예요. 정부에서 벌써 한 4, 5년 전부터 포괄임금을 금지하겠다고 했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몇 가지 국정과제 중에 포괄임금 금지 제한을 내세웠는데요. 아직 이게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이긴 하겠지만 문재인 정부 말기에 들어서는 포괄임금 문제를 한번 다루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요. 통상임금에서 재직자 한정 조항 문제가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신의칙 문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 재직자 한정 조항이 있으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 되지 않느냐라는 문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전원합의체 판결이 한번 나올 때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PSPI 평균임금 분쟁은 성과상여금이 퇴직금에 포함되는 평균임금의 하나로서 판단되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법원 판결들이 계속 갈리고 있고요. 중요하게 나온 판결은 하이닉스 판결, 그리고 현대해상 화재보험 판결, 그리고 삼성전자 판결들이 나오면서 어떤 경우에는 이 성과상여금, 그리고 성과분배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PS, PI, 이익분배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말로 쓰이는데, 이 성과상여금이 어느 판결에서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봐서 퇴직금 산정을 다시 하라고 하기도 했고, 어느 판결에서는 평균임금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봐서 퇴직금 산정을 다시 할 필요가 없다고 본 판결도 있어요. 이것도 대법원에서 한번 정리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이 PSPI라는 이름을 다 같이 쓰고 있고 성과상여금이라는 말을 다 같이 쓰고 있긴 하지만 회사마다 지급 기준, 산정 기준, 지급 방법, 지급 시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름만 같다고 다 같은 잣대를 들이댈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공통되는 영역들이 있어서 우리 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임금을 둘러싸고는 포괄임금, 통상임금, 평균임금인데 그 중에서 우리 올해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평균임금과 관련된 쟁점, 노사 간의 갈등이 생기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쟁점은 PSPI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느냐.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건 뭐죠? 근로의 대가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PSPI, 그러니까 실적이 좋으면 이만큼 주고 실적이 낮으면 안 주거나 이만큼 더 작게 줄 수 있는 그 성과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판단인 거죠. 이게 분쟁이 오래 가면 좋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법원이 각 신급 또 법원의 종류에 따라서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사법부가 통일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판결을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서 사용자인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 개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논의가 계속 있고,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과 관련된 입법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직장 내 괴롭힘 논의가 사업주에 의한 종사자 괴롭힘, 종사자 상호 간의 괴롭힘까지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장철민 의원실에서 발의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을 보면 거기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이슈는 이제 모든 일하는 사람에 대한 이슈로 확대되고 있어서 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방치했을 경우 사용자에 대한 제재,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정리가 돼갈지를 한번 이렇게 지켜보는 것도 하반기에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림이 좀 복잡해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코로나19, 노조 조직 경쟁, 사회적 대화, 플랫폼 노동, 국가 정책이라는 5가지 큰 키워드와 연관된 하부 키워드들로 정리한 하반기 노동 전망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복잡하지만 상호 간의 연관관계가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 보시기가 어떠셨어요? 복잡하죠? 설명이 좀 왔다 갔다 했다고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여기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이 키워드들이 올해 하반기에 노동이나 노사관계를 둘러싸고 언론에 보도되는 중요한 핵심 낱말들이 될 거기 때문에요. 이런 낱말들을 둘러싸고 노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국가는 어떤 정책을 내놓는지,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리고, 국회는 어떤 입법을 해 나가는지, 경총이나 대한상의 같은 경제단체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국노총, 민주노총들은 어떻게 대응하는지, 경제사회 노동위원회에서는 어떤 회의체에서 어떤 합의를 내리고 그 합의가 어떻게 준수되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미 다 노동, 노사관계 전문가들이시니까
주의 깊게 보시면서 향후를 전망할 수 있는 안목을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요 키워드들은 아마 올해 하반기를 관통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도 그대로 영향을 미칠 거고요. 내년 상반기에 이 키워드들이 어떻게 또 소멸하고 새로운 키워드들이 어떻게 생성하는가라는 걸 한번 보시는 것도 되게 재밌는 작업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실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설명을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